그래서 오늘 10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이제 사실은 6시 기준인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질문들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 저희가 뭐 그때그때마다 또 업데이트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 오늘 6시 기준으로 42분께서 40여 개 정도의 질문을 해주셨고 신청해 주신 분들 보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UX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셨고 또 디자인 관련이나 PO, PM, 뭐 서비스 기획자 또 개발이나 창업자분들도 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뭐 역량이라던가 현업, 진학 진로, 뭐 칼리지 관련된 것도 질문이 있었고요. 질문을 그냥 안 해주시고 그냥 들으려고 신청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AML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 랩스와 인스티튜트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대로 퀘션 남겨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답해드리는 형태의 시간을 빠르게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좀 뭐 많이 추릴 수는 없어서 또 질문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30개 정도의 질문인데 제가 하면서 또 이렇게 스킵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질문에 대부분 대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전달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에 HCI 칼리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 컴패너이드 랩스도 처음 보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아마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컴패너이드 인스티튜트가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아마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컴패너이드 랩스와 그 다음에 인스티튜트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랩스랑 인스티튜트를 설립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 히스토리가 좀 중요하게 작용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일단 HCI라고 하는 사용자 경험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문 분야를 PhD로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이 인스티튜트의 어떻게 보면 모 회사에 해당하는 컴패너이드 랩스라는 회사에서 의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컴퍼니 빌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투자하고 해당 스타트업을 실제로 빌딩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는 회사이고요. 제가 이제 그 이외에 스타트업 투자를 오랜 기간 한 12년 정도 해왔고, 개인 투자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조합이나 어디에 펀드로 투자를 하는 형태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 100여 개 좀 안 되게 투자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투자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주로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쪽으로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하거나 혹은 이제 실제로 이제 뭔가 프로덕트를 빌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UX 레벨에서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설립된 계기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이 좋은 UX 혹은 UI 디자이너 혹은 이제 뭐 PO, PM 등등 여러 가지 직군에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현실과 이상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좋은 인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줄 만한 인재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가지고는 일당백할 수가 없고 저도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의 동료들을 어떻게 보면 찾아서 함께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키우는 일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저희 컴패너드 랩스라는 컴퍼니 빌더를 설립한 거고요. 저희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바탕에 두고 UX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UX 혁신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 해당 혁신을 저희 회사와 그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같이 협업을 해서
상용적 경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회사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고, 또 그런 인재를 어디서 찾느냐, 그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실제로 컴퍼니 빌더가 미국에서 출발한 이 컴퍼니 빌더의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 2011년도, 13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디자인이나 데이터 중심의 여기 맥스 레비친, 가레 캠프 이런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 좀 관심 있으셨으면 보셨을 텐데요. 보셨던 이름일 거예요. 다 대부분 우버 공동창업자,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이 데이터나 디자인 쪽에 있으면 그 데이터나 디자인 중심으로 컴퍼니 빌더를 만들어서 그 해당 스타트업이 컴퍼니 빌딩을 하면 초기 스타트업들이지만 데이터나 디자인 쪽에 어떤 전문성은 굉장히 충분히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컴퍼니 빌딩을 하는 거고,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도 최초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사용자 경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들 투자하고 설립하고 자문하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협업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이걸 만들고, 이 회사를 만들고, 저도 이제 공동창업자들, 제가 이제 같이 일할 저희 파트너들 오늘 나와 계시는데, 공동창업자들 또 저희 크루들, 상호작용 경험 쪽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제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 회사에서 영입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 역시도 컴퍼니 빌딩 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도 사실은 허들이 있어요. 여기 성장 허들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들 보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 유치를 받으면 인재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프로덕트 성장을 시켜서 당연히 그 프로덕트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들도 성장이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인재들이 성장하면 또 다른 생태계에서 또 활약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성장 허들 지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투자 유치를 해서 회사가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해도 인재가 없어요. 혹은 인재 찾기가 되게 어렵거나 투자를 뭐 억만금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리소스에서 투자를 받은 걸 가지고 인재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상호작 경험 쪽에 중요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나 애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디즈니, IBM, 블룸버그, 테슬라 뭐 등등등등 대부분의 빅테크 스타트업들은 빅테크 기업들, 뭐 스타트업을 부르기엔 너무 커졌죠. 기업들은 사실은 상호작 경험 쪽에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도 많이 육성하고 있고, 또 그 인재들한테 투자도 하고, 사람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잘 설정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호작 경험 쪽의 인재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컴퍼니 빌더로서 스타트업들과 같이 컴퍼니 빌딩을 하면서 상호작 경험 관련된 투자들을 하는데, 저희 역시도 힘든 점이 있어요. 컴파일드 인스티튜트라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회사를 설립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저희 회사도 사용자 경험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인재 혹은 이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아직은 널리지가 좀 떨어지지만 이쪽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그런 분들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그간 12년 동안 한 9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투자하면서도 느꼈던 그 인재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교수로서 생활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재 양성하는 것들이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다가 저희 회사가 그냥 직접 인재 양성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년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HCI 칼리지에 대한 전체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학교처럼 설립해서 가기로 한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가 롤 모델을 하나 삼은 게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제록스라는 프린트 회사로 유명한 제록스가 세웠던 파르크라는 연구소를 눈여겨봤는데 여기가 보면 연구원들도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하고요. 이런 이제 컨셉의 회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차세대 제록스의 파르크 연구소라든가 혹은 디즈니 인스티튜트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컴퍼니웨이드 인스티튜트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HCI 칼리지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컴퍼니웨이드 인스티튜트 내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밀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HCI 칼리지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 칼리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교육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요.
물론 이제 교육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시는 뭐 클래스 101이나 다른 이제 그런 에듀테크 스타트업에서 보는 강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형태의 VOD 스타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아까 앞에서 저희 설립했던 취지에 맞게끔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현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에 한번 저희 HCI 칼리지 멤버십에 인볼브 되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네트워킹 형성하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 형태의 컨셉을 띠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다 브리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영국식 3학기제 코스웍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외부에서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 VOD 서비스들 보면 뭐 8주 완성, 12주 완성, 뭐 4주 완성 이렇게 또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자 경험 관련된 인재들을 제대로 양성하려면요, 시간이 길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마냥 길게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HCI 칼리지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충점을 찾아서 결국은 영국식, 영국에서는 보통 석사 과정들이 3학기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식의 어떤 3학기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학기로는 3학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학기제라고 되어 있지만, 뭐 3학기라고 해서, 그럼 내가 1학기부터 들어야 되는데 3학기는 못 듣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들이 가끔 있으신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운영은 저희가 학기제로 운영되지만, 매 학기별로, 처음에 엔트리,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들으셔야 되는 과목들은 거의 매 학기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학기제로 운영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목표나 커리큘럼, 코스웍 같은 것들은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은 사실 웹사이트에도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HCI 칼리지가 사실은 이번이 3학기째인데요.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합치면은 저희 멤버십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가 157명입니다. 실제 이제 등록하고 저희가 이제 나름의 수료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뭐 강의에 빠지셨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또 나름대로는 뭐 학교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수료다 아니다를 구분을 짓고는 있지만 어쨌든 칼리지에 한번 등록하셔서 듣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멤버십으로 다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157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참여하시거나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같이 이제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 패컬티가 6명이 있는데요. 저희 그 패컬티라고 소개되어 있는 인원이 사실 전부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패컬티로 모실 만한 분들은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3학기, 요번에 3학기까지니까 사실은 저희가 HCI 칼리지 출범하고 처음으로 1, 2, 3학기를 다 이제 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업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3학기까지 운영하는 동안에는 요 패컬티 6명이서 거의 다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컬티들이 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패컬티 멤버들도 역시 웹사이트에 간단하게 소개가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은 저희 그 랩스 내부에 있는 파트너들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은 이제 외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UX 리서처나 혹은 뭐 강연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원래 연대 교수로 지금도 계시는 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칼리지에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멤버십 최종 발표회 같은 것도 여기 좀 뭐 자료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1기 때도 발표회 이렇게 해서 소강 발표를 진행했고 2기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때 뭐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은 HCI 개론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프로덕트 기획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기획을 해내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획안들을 좀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자료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보안 문제라던가 또 이게 또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좀 구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우리 칼리지 멤버들이 했던 그런 이제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웹사이트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여러 가지 수업에 따라서 컨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팀 프로젝트의 내용들이나 또 깊이나 접근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실제로 이렇게 논문으로 투고해서 지난 그 1월 달에 열렸던 학회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가 논문 이외에도 컨퍼런스나 이런 행사들에서도
오픈해서 제공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뭐 베이스 널리지나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책을 읽는다거나 영어 습관을 기른다거나 이런 형태로 약간 조금 더 라이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웹사이트가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요 설명을 좀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한 15분 정도 제가 얘기를 했고 깔끔하게 지금 20분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제 Q&A를 해볼 건데요. 퀘션들을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중에서 거기에서 또 이제 약간 대답할 만한 내용들로 추려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질문들을 조금 이제 함축했지만 한 3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참고로 뭐 여기 뭐 제가 뽑은 추천 도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 그 랩스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소개드리면서 저희가 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컨텐츠들을 업로드를 가볍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꽤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좀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뭐 칼리지 신청 안 하셔도 여기 책들을 한번 보셔라. 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컨텐츠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네, 내용들도 하나하나 업데이트 될 거니까 참고해 봐 주시고요. 저희 그 질문들, 네, 예전에 저희가 라이브 영상 아까 제가 왜 무엇이든 무물보 컨셉으로 했던 네, 그런 내용들도 지금 여기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자료들도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때 내용이나 뭐 지금 내용이나 질문이 같다면 당연히 대답도 비슷할 건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이제 좀 추려봤는데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역량 강화 고민에 대한 질문들이 7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 사용자 경험 쪽에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이제 너리지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결이 다른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보면,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UI, UX 기획자를 준비하고 싶은데, 첫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대부분 이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학생분들이거나,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뭐 UI, UX 기획자 이렇게 설명 쓰셨는데, 사실은 뭐 이게 UI 슬래시 UX 슬래시 기획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직무별로 보면 좀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구분 안 하고 대부분 다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질문의 취지는 결국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덕트를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 얘기를 질문으로 하신 거거든요. 대부분 대학교 때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H사 카이즈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산업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 혹은 뭐 경영학과나 뭐 사실은 과랑 상관없이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은 특히 뭐 내가 개발을 잘할 수 있어요. 혹은 디자인을 잘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디자인을 잘할 수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 이제 프로덕트 사이드에서 많이 생각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자, 또 뭐 그다음에 UX UI 관련된 쪽인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셔서 사실은 정답은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정답은 없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그 요번에 SR 개론 매번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엔드 투 엔드 처음에 뭘 만들지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과정을 쭉 밟아서 만드는 결과물까지 내는 그 전체 과정을 사실 기획자가 대부분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의 기획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포지션이에요. 해외에서는 기획자라는 포지션이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 이제 전체를 조망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디자인 감각이나 이런 것보다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프로덕트 만들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풀 프로세스를 한번 밟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팀원들을 설득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설득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근거를 찾아야겠다.
그 근거를 찾는 과정을 어떻게 할까? 뭐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단순히 구글링해서 리포트 찾아보고 데이터 좀 찾아보지 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유저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물어본 대답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서 내부를 설득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접근들. 근데 이런 것들이 프로덕트를 전체 기획하는 과정, 전체적인 팀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이 UX나 혹은 기획자 혹은 뭐 UI 디자이너로서의 뭔가 이제 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찾는 과정들을 그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저희가 칼리지에서도 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팀 베이스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덕트 만드는 것들이 팀 베이스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빨리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해서 뒤에 다른 그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 프로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논리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기획 능력, 기획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조금 더 개발 사이드에서 하고 싶은데 프론트엔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요. 결국은 여기서 써놓으셨던 기획이나 UX, UI, GUI, 프론트엔드 이런 이제 용어들로 되어 있는 직무들이 요것과 관련 있는 직무들이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잖아요. 조금 더 이제 연차가 쌓이고 조금 더 회사에서 조금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기 시작하면 얘네들의 어떤 기능적인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네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부여해야 돼. 이런 것들이 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예를 들면 GUI 쪽으로 전문성을 일단 확보했다. 했는데 이제 회사나 현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차, 20년 차 되는 기획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획자는 기획의 일들만 해오다 보니까 프론트엔드에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처음 주니어 레벨 땐 특히나 내가 어느 쪽을 내 베이스로 두겠다. 예를 들면 UI 디자이너다. 내가 디자이너 출신이라 예를 들면 모바일 기반의 GUI 디자이너로 처음 시작하겠다. 그럼 그쪽 전문성을 일단 쌓아야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빠르게 피보팅 해야 된다. 혹은 빠르게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GUI 쪽을 학습했으면 그 다음에 뭐 개발을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론트엔드나 혹은 사용자 경험의 전체적인 설계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겠다. 그럼 UX에 관련된 쪽으로 확장해서 전문성을 넓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이제 그 힘들어 하시는 게 그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너 뭘 잘하니? 물어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나의 전문성을 선택해서 키우는 게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타당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빠르게 다른 쪽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해서 본인이 원래 관심 있었던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처음부터 다 건드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커리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에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하셨는데요. 그 질문들이 꽤 있었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은 주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하는 역할들이 프로덕트 디자인이니까, 과거의 UI 디자이너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많이들 일을 하시거든요. 실제 잡 디스크립션도 그렇고, R&R 부여하는 것도 해당 스타트업에서 부여하는 것들도 프로덕트 디자이너니까 너는 프로덕트의 엔드투엔드를 다 디자인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 대표님들이나 HR 쪽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의외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면면을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쪽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 일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내가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왔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디자인하는 건가? 이거는 내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고민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칼리지라서가 아니고요. 질문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UX 쪽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결국 성장하게 되면 어느 포지션으로 가기가 좋냐면 뭐 CDO, 디자인 관련된 쪽에 헤드거나 아니면은 전체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CPO 같은 직군에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CTO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개발자 쪽에 헤드라고 불리는 CTO가 꼭 개발을 100%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해서 CTO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디자인 잘하면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성장해서 PO나 이쪽으로 갈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안목, 그러니까 버드 아이 뷰를 볼 수 있는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안목이 중요한데 특히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프로덕트의 엔드투엔드를 주로 다루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엔드투엔드에서 중요한 건 사용자가 우리 프로덕트에 들어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계속해서 지속되거나 아니면 경험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이탈이 되거나 이런 과정들을 디자이너가 잘 설계하느냐 마느냐가 우리 프로덕트의 성공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UX 설계랑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 쪽을 사실은 자기 개발하시는 게 프로덕트 디자이너 측면에서 특히나 성장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프로덕트 디자이너들 제가 몇몇 이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 대부분 다 UX 쪽으로 많이들 자기 개발을 하고 계세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네, 보면 다 대부분 질문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질문을 이렇게 했었을 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다들 특히 초반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여기도 보면 UI UX 디자이너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어떤 잡에 해당하는 기획부터 전체까지 엔드투엔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UI UX 디자이너라고 본인 직무를 설명해 주셨던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아마 UI UX 디자이너라고 해놓고 대부분 UI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UX라는 용어를 붙여는 놨지만 사실 잡에 있어서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자인 직군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롤을 주로 맡기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 경험을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진짜 내가 UI 디자인도 하고 UX 디자인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은 곧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정의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정도의 엔드투엔드를 이미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게 안 다뤄지고 있는 거죠. 못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로 성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관리 직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전문성을 하나 갖춘 상태에서 그 전문성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얘가 더 강화되는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UI UX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UI 디자이너라고 치고 UI 디자이너가 성장을 제대로 해서 프로덕트 디자이너 혹은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 형태로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상호작 경험이나 혹은 리서치, 뭐 상호작 경험 리서치 쪽 설계도 있지만 리서치도 있고 또 혹은 뭐 다른 뭐 아까 얘기했던 프론트엔드나 이런 쪽 개발 관련된 쪽으로도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고 혹은 인터랙션 디자인 쪽으로 그래서 뭐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학습하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이런 스터디 할 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HCI 칼리지 설립하면서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UI 디자이너 혹은 UI, UX 뭐 디자이너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스터디 할 때 보면은 UX 스터디 할 때 보면은 사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좋은 머티리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책으로 보통 보시는 게 포스트잇 붙이고 뭐 벤다그램 그리고 뭐 멘탈 모델 그려보고 막 다 이런 거잖아요. 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용어들로 다 대부분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들이 사실 실무에 적용하기에 좀 너무 지엽적이거나 사실 방법론들이 좀 뭐 저희 AMA에서만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허접해요. 좀 어설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뒤돌아서면 우리 일할 때는 이걸 적용하기 좀 까다로운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하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이게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단 머티리얼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UX 전문 서적 출판사들 있잖아요. 출판사들이 내는 서적들이 제가 볼 때는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서적들을 사실은 다 번역해서 지금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함몰돼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일단 머티리얼들을 다 해외에 있는 원서로 다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특히 추천하는 방법은 방법론들을 익히세요. 그러니까 저희 칼리지에서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지만 꼭 방법론 저희 거 안 배워도 좋으니까 방법론 관련된 책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서지만 보시면은 놀라울 겁니다. 뭐가 놀랍냐면은 뭐 하나의 그 연구 방법론, 그 UX 관련돼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론들도 거의 뭐 학교로 따지면 한 학기, 2학기, 2학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실제 칼리지에서 지금 이제 딜리버리 하고 있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한 학기, 2학기 분량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3학기제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실무에 적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있다가 해외 스타트업으로 가면 UX 쪽 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꽤 하셨던 분들도 미국에 뭐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이직을 해도 거기서 다 헤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방식으로 가면 미국 가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안 통한다는 얘기는 그게 국가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UX에 대한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해외에 있는 그 원서들을 활용해서 꼭 리딩 해보시고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차근차근 익히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어서 사실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해외 원서를 보시면은 좀 놀라운 게, 여러분들도 아마 바깥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 뭐, UX나 HCI 쪽 보시면은 행동경제학, 인지심리학 이런 것들.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그런 것, 심리학만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뉴스레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조금 수준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 행동경제학이나 인지심리학은 사실 HCI 혹은 UX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학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을 했고요. 행동경제학이라는 이 분야가 뭐 제가 HCI 개론에서 이제 소개할 내용이지만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에서 이 HCI나 UX가 나온 이유가 우리가 뭐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 설계하잖아요. UI 디자인도 하게 되고 하면 항상 화면의 크기도 제약이 있죠. 그 다음에 화면을 작동시키는 방식들도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고 작동시키고 또 휴먼 에러 없이 작동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밟으려면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인간한테 뭔가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의사결정하는 체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파생돼서 HCI나 UX 쪽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뭐 디자인 컴포넌트를 인지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어떤 색깔에 어떤 형태의 정보들을 매핑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개되거든요. 이 연구 분야에서. 그게 행동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접점이 있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이나 인지심리학에 관련된 베이스 널리지, 그 지식들을 좀 쌓아놓으시면 사용자 경험 분야에서 우리가 디자인하거나 혹은 설계를 할 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목국으로 막 테스트해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행동경제학이나 인지심리학이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그 HCI 칼리지 그 요번에 이제 3기에서 특히 개론 수업에서 이제 AI, 챗 GPT 뭐 이런 것들 다룰 건데 관점에서 중요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거의 전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그동안 기술만 강조돼 있고 그다음에 GPT는 사실 그동안은 그냥 말 생성기 이 정도로 치부가 되다가 채팅 인터페이스에 GPT가 올라가면서 챗 GPT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픈 AI에서 딱 올해 초에 내놓고 완전 올해 내내 지금 빵 터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옛날에 마우스 키보드, 뭐 지금도 마우스 키보드 쓰지만 마우스 키보드 오래전부터 출발했죠. 마우스 키보드로 컨트롤 하던 것들을 뭐 명령어 치고 하던 것들을 GUI로 바꾸고 그리고 그걸 이제 터치 인터페이스로 바꾸고 또 뭐 요즘은 뭐 스마트 글래스다 뭐다 해서 이제 뭐
스페이셜 컴퓨팅이나 이런 쪽, 애플이 최근에 발표했던 뭐 그런 비전 프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진화되면서 계속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제반 기술에는 AI나 GPT 같은 솔루션들 혹은 기술들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을 바꿔주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응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여기 역량을 좀 더 키운다라고 한다면, 뭐 예전에는 UX, UI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뭐 디자인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터페이스 디자인, 화면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화면 디자인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화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면은 디자인은 되게 단순해질 수도 있어요. GPT 같은 것도 뭐 솔직히 오픈 AI 챗 GPT 쓰시면은 디자인 뭐 있습니까? 디자인 컴포넌트 별로 없거든요. 근데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나 형태들에 대한 디자인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역량을 쌓으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행동경제학이나 인지심리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냥 디자인 베이스로 컴포넌트 디자인 하던 것들은 이제 거의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 영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네, 요런 내용, 사용자 중심 프로덕트가 뭐고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느냐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요. 보통 UX 디자인이라고 하면 실무에서 여기서 이제 UX UI 디자인의 경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UX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림 그리는 걸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UX 디자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UX 아키텍트, 아키텍처링, 그러니까 제가 매번 비유하는 제가 좋아하는 비유법인데 건축가랑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물을 올리고 건물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올려서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게 뭐 무너지거나 하지 않게끔 정말 말 그대로 설계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키텍처 하는 영역인데 어,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그 건물을 이렇게 아키텍처링 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디자인 안에 있는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와 관련이 있는 설계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사실 조금 진짜 디자인에 가까운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UX 디자인은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프로덕트 전체 이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덕트의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 사용자가 경험하는 전체적인 설계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UI 디자인은 그 설계된 거 위에다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입히는 게 이 UI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X UI 디자인은 그런 형태의 그 경계,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UX 디자인, 이 질문의 요지로만 생각해 보면 UX 디자인 자체는 사실은 프로덕트의 전체 설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고려하다 보면 UI 디자인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지만 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무자르듯 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설계와 디자인이라는 거 완전히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그래피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를 잘 하는데, 만약에 리서처로서 할 수 있는 리서치 역량을 확보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질문하신 것처럼 포괄해서 그냥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완전 뭐 베스트 케이스의 인재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미국에서도 보면요. 뭐 시각 디자인 베이스에 있던 분들이 석사나 박사에서 HCI UX 쪽으로 전공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디자인도 할 줄 알고 리서처나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사용자 경험을 설계와 관련된 영역들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포괄해서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무리냐 아니냐라고 하면 뭐 개발자인데 UX 디자이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회사에서 직군을 그렇게 막 포괄적으로 해서 주려고 해도 그런 인재가 잘 없기 때문에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뭐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서 조금 예전에 없던 질문인데 사실은 개발자들 중에도 UX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개발단에서 푸는 형태의 직군들도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가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당연히 있고요. 오히려 개발을 잘 하시는 분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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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높은 상태에서 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개발자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방법이 없지 않고요. 방법은 충분히 있고 당연하게도 어, 개발을 잘하시는 분들이 사용자 경험 쪽을 학습하시면 완전 파워풀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추천드리는 것이고 그 성공적 UX 사례 해가지고 사실 제가 장표에서 유일하게 부가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 성공적 UX 사례라고 하셔서 뭘 좀 얘기해 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드롭박스 다 아실 거예요. 드롭박스가 2011년도에 초창기죠. 2011년도에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파일을 쉐어링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해서 첫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CEO가 드루 휴스턴이라는 이 창업자가 굉장히 뛰어난 어떻게 보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인데 이 드루 휴스턴이 2011년도에 드롭박스를 처음 기획하고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잠재 사용자들이죠. 캔디데이 유저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유저들이 나는 기존의 웹하드 잘 쓰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 드롭박스 이거 뭐하러 쓰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뭐 더 편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벤처 캐피털들한테 투자를 받으러 가도 벤처 캐피털들이 나 파일 쉐어링 하는 거에 별로 문제 없어. 뭐 USB로 줘도 되고 웹하드도 있고 다 잘 쓰는데 드롭박스 이게 뭐 그렇게 매력이 있나?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를 다 거절당해요. 근데 이제 드루 휴스턴이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약간의 페이크로 일부는 프로토타입이고 일부는 실제 작동하는 형태로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 써보게끔 하자. 왜냐하면 이걸 이제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개발을 실제 하려고 그러면 한 3년 걸리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내가 3년 안에 다 개발해가지고 돈을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다 이제 써보고 나서 좋지 하고 이제 투자 받고 막 사용자들한테 어필하기가 사실 시간상 너무 부족한 거죠. 리소스도 없고요. 그래서 이 듀얼 시스템이 고안해낸 전략이 뭐였냐면 일단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게 웹하드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사용자들이 스스로 모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이 내용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너무너무너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기 때문에 이 사용자 경험 설계된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만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면 사용자들이 열광을 할 거다. 그럼 우리 프로덕트가 부족해도 돈을 내고 쓸 거다라는 어썸션을 했죠. 가정을 했고 그게 실제로 빵 터져. 그래서 이제 이게 그 UX 사례라고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꼭 완성형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개발하고 디자인해서 경험 설계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뭐 페이크를 쓰든 일부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럴싸하게 보이든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매지컬하게 보이는 거 실제로 뭔가 우리가 작동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UX 설계를 하면 초기 스타트업, 초기 프로덕트도 얼마든지 사용자들한테 호응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 테스트 결과가 실제로는 뭐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결제 모듈을 바로 붙여가지고 사실 제대로 워킹하지도 않는 그 프로덕트를 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뭐 이런 거 구현 안 된 거겠죠. 구현 안 된 거가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 그때부터 이제 CS를 반영해서 개발하듯이 이제 원래부터 계획돼 있던 것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드롭박스를 빠르게 성장시킨.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그 것을 굉장히 잘 활용한 사례가 이 드류 휴스턴이 드롭박스를 2011년도에 사용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벤처 캐피털도 설득시켰던 그런 방식들이 이 UX 설계, UX 리서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라이팅을 위한 리서치 사용 사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질문에 답을 안 하려고 하다가 넣어놓은 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 UX 라이팅이 한때 좀 유행을 했는데요. 저는 UX 라이팅이라는 직구는 뭐 미국에서도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메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사용자 경험 설계를 하다 보면요. 당연하게도 이 라이팅,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식의 톤 앤 매너로 전달해야 되는지, 뭐 메시지. 이거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미 다뤄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UX 라이팅이 특별한 분야가 아니고
그냥 사용자 경험 설계하면 당연히 다뤄야 되는 분야여서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리서치 사용 사례, 리서치를 했던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당연히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챗봇이나 이런 쪽 관련된 인터페이스 설계 같은 거 할 때는 AI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AI 기술 가지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UX 라이팅 측면에서의 고민들을 리서치 형태로 풀어낸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뭐 그 금성에서 뭐 온 누구, 화성에서 온 누구처럼 서로 이제 타협점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애플 사례를 보시면요. 애플의 실제 제 지인들 뭐 프로덕트 설계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사실 애플은 무조건 유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걸 편하게 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보통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싸우는 거 이런 거거든요. 디자이너가 디자인 해나가면 개발자들한테 갖다 주면 개발자들이 난 싫어. 난 못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다 대부분. 뭐 리소스가 너무 없는데 뭐 이런 것들. 근데 모든 의사결정 체계를 사용자가 우리 프로덕트를 쓰는데 이 경험, 이 디자인, 혹은 이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로 그냥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타협이라는 걸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 그 LG화학의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애플이 기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는 LG화학 뭐 배터리 기술이 있나 봐요, 애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애플이 디자인을 쫙 했어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이런 이제 글로벌에서도 잘하는 에너지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 이 디자인에 맞는 배터리를 용량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 디자인 껍데기 안에다 집어넣고 싶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한 거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 말고 둥글게 깎아서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아이폰 디자인할 당시에는 그렇게 둥글게 깎아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서 당연히 난색을 표했죠. 그랬더니 이제 애플에서 니네 그러면 돈 벌 기회가 날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거 너네가 배터리 개발해주면 애플 아이폰에 다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에서 1년여 동안의 이제 개발 과정을 거쳐서 그 디자인에 맞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문제보다는 사용자를 중심에 놓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험을 우리 프로덕트가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뭐 디자인 이슈나 개발 이슈를 그런 차원에서 다루면 사실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의 타협은 굳이 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거를 기획자들이 이제 타협하게끔 하거나 PM이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말 잘하는 스타트업들, 미국 스타트업들 또 뭐 빅테크 기업들 보면 타협하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네,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게 사실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 주의하셔가지고 아까 사실 드롭박스 사례가 그거거든요.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드류 휘스턴이 2011년도에 그걸 테스트할 때만 해도 개발자도 몇 명 없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초기 설계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크 UX 혹은 페이크 UI를 써서 사용자들이 그냥 그 경험 정도를 해볼 수 있게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유저 리서치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라면 사실 유저 리서치를 제대로 하는 회사들이 사실 많이는 없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뭐 그래도 UX 포지션을 조금 이렇게 리서처 측면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진짜 소수정이에요. 소수정이고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는 고객 VOC 분석하고 이런 것들 할 때 그동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갤럽이나 이런 이제 그냥 마케팅 펌이나 그런 리서치 펌에서 그냥 의뢰해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그냥 고객들이 이런 거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긴 하는데 퀄리티 있게 투자는 안 돼 있고 성과 측정이나 KP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뭐 그냥 고객 만족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작년에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KPI나 지표 같은 것들은 글로벌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칼리지에서 수업할 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당연히 전달을 해드려요. 그 전달한다는 게 저희가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학습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넓은 질문인데요. 사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거라고 하면 이미 있는 경험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에지이즈와 투비 사이에 어떤 관점에서 이 경험을 개선할 거냐라는 지표를 하나 두고 그걸로 평가를 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비 테스트라는 게 조금 이제 호도가 되어 있는데요. 에비 테스트를 보면은 뭐 그냥 두 가지 안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거에 호응이 많이 가는지를 테스트해보고 뭐 위닝 컨텍스트를 그냥 선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슷한 이슈가 터졌을 때 또 테스트 해봐야 돼요. 실제 그런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을 제대로 하고 또 우리가 흔히 현업에서 얘기하는 A/B 테스트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하려면 실제 이런 관점으로 테스트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용자 경험의 평가 포인트를 설정해 놓고 그걸 as is 지금 현재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을 하게 되면 개선한 것들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잘 분석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정도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방금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가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와 비슷한 건데요. 결국 이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트래킹하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사용자 경험을 실제 평가하려면 사용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본 결과값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유저 리서치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용자 경험 리서치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들, 서베이나 인터뷰나 그다음에 뭐 실험 방법론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산출해낸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고민 관련해서도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잠깐씩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준은 어렵고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요. 구글 같은 경우에 보통 UX 리서처 초봉이 뭐 우리나라 달러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요즘 환율 생각 안 하고 그냥 해보면 한 1억 2천 정도에서 1억 5천 사이에 초봉이. 조금 낮으면 한 8천, 9천 정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빅테크 기준이에요. 스타트업으로 가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뭐,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봉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 다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 대우를 해주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UX 리서처는 그래도 프로덕트 만드는 전체 직군들에서 보면은 중상위권 이상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되셔가지고, 네, 사실 이 평균을 설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잡 롤로 다루는 곳이, 사실 저희 패컬티 중에 계시는 김은희 리서처님 같은 경우에 이제 라퍼랩스의 UX 리서처로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예전에 요기요에 있었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 지금도 UX 리서처 직군이 있고, 또 뭐 쿠팡 같은, 그러니까 커머스 기업들 중에서 좀 외국 자본하고 섞여 있는 기업들이 보니까 UX 리서처나 UX 쪽 직군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토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치고는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디자인 쪽의 백그라운드가 좀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UX 설계나 리서치 쪽으로 잡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대부분의 디자이너분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시는 많은 디자이너분들도 자기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막 되게 정말 상투적인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 UX 관련된 롤로 그 자료들을 받아보면요. 대부분 굉장히 로지컬 띵킹.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프로젝트에 접근했고, 문제 해결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작업물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 디자인 하니까 계속 다 디자인 쪽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데, 사실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뭐, 막 잘 만드는 법 이런 것들 강의도 있잖아요. 뭐,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로지컬 띵킹에 가까운 얘기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뭐, 커리어 같은 경우에 대학원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3년차 주니어, 3년차 정도 되시면은 대학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도움은 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해서 대학원에서 연구 성과나 UX에 관련된 깊이 있는 고민들을 충분히 하실 수만 있으면 도움은 당연히 됩니다. 그 시간은. 그 시간은 대학원에 내가 진학해서 강제로 내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학원 진학했다가 많은 분들이 졸업도 못하거나 졸업을 했는데 별로 이제 그 내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석사 했는데 별로 그렇게 차이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운다면, 대학원 가면 진짜 대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업을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연구를 제대로 해보고 연구 성과물을 페이퍼, 논문으로 잘 써본다.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로지컬 띵킹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 대학원 진학한 이후에 퀄리티, 질적인 어떤 그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도나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그냥 내가 단순히 커리어상 석사 필요하니까 가야지 이러면 대학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네, 그건 정말 뭐 너무 조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커리어 전환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해외 유학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커리어 전환 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왜 익스텐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UI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UI 디자인 베이스로 해서 UX 쪽으로 뭐 혹은 프로덕트 오너, 디자이너 이쪽으로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 베이스는 전혀 없지만 커리어로 전환한다면 정말 아예 관련 없으면은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렵겠지만 뭐 아주 일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면 내가 개발자인데 그뭐 기획이나 UX 쪽 베이스로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커리어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나 갑자기 안 할 거야 해서 완전 간두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긴 하는데 UX 쪽에 나는 시야를 넓혀 있는 직군, 뭐 시야를 넓혀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 유학 같은 것들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해외 유학을 꼭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해외 유학을 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원 가는 거라는 건 뭐 매한 가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해외 유학을 가도 자기가 해내야지 그 교수님들이 안 도와주십니다. 네, 전혀 안 도와줘요. 해외 뭐 대학이라고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해외를 섣불리 나가야겠다 생각보다는 내가 대학원 가서 목표가 뭐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문적으로 그럼 내가 진짜 어떻게 접근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사실 우왕좌왕하다 오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PhD도 그래요. 박사들. 그래서 그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해외 취업 대학원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 비슷한 얘기라서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그냥 코멘트 하자면 보통 대학원을 가는 많은 케이스들은 사실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진짜 내가 취업 안 돼서 가지 않으면 대부분 현업으로 가셨다가 대학원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업하던 시기에도 저보다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뭐, 제 후배인데, 알고 보니 현업에서 뭐, 한 3년, 5년 하시던 분들 오시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다 이제 현업에서 원래는, 처음에는 뭐, 현업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대학원, 진짜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은 회사 다 관두고 오시거든요. 그 정도 각오하시고 오시는 분들이면 성장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부 끝나고 바로 가는 경우는 사실 취업 안 돼서 가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아니면 본인이 정말 뜻이 있으면 바로 가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갔어요. 물론 저는 이제 앞에 커리어가 그 창업을 한번 해서 엑시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커리어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뭐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비율적으로 보면은 사실 바로 가는 경우보다는 현업을 하다가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들인데요. 그 전체적으로 과정 파악하고 싶다 하셔서 사실 웹사이트에 소개도 되어 있지만 저희 전체적인 그 HCI 칼리지의 구성은 개론, 그다음에 방법론, 그다음에 실행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3학기가 각각 그 학기별로 컨셉에 맞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개론 수업, 전체적으로 HCI UX를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방법론 베이스로 다루는 거, 아까 서베이 방법론 이런 것들 한 학기씩 다룹니다. 인터뷰 방법론. 인터뷰 그냥 하는 거 같죠? 뭐, 미국에서는 1년짜리 분량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한 학기로 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실행 과목은 실제로 내가 뭐, 예를 들면 현업에 프로덕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당연히 많을 거잖아요.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걸 어젠다로 가져와서 그 토픽 베이스로 실제 프로덕트를 가지고 UX 리서치나 뭐 관련된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결과물도 내보고, 그 결과물이 프로덕트를 뭐 개선시키는 작업으로 프로젝트화 시켜보는 방법도 있고, 난 진짜 논문으로 내볼게요. 그럼 아카데믹하게 정말 학술적으로 접근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실제 UX 리서치 혹은 UX에 관련된 설계 내용들을 실제 실행을 하는 과목.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커리큘럼, 그 세 가지 학기 동안에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전체 커리큘럼 구성돼 있고,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세메스터 자체는 22, 23학년도 3학기지만 실제로 3학기에도 저희가 지금 1학기 때 열리는 개론 수업이 요번에 2개가 열리죠. 그래서 개론 수업이 열린다. 그래서 학기랑 상관없이 들어오시는 그 시기가 이제 하나의 기수로 잡혀서 요번에 이제 3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그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당 필요한 시간 하루 정도 얘기했는데요. 그 과거에 히스토리상 보면은 일주일 내내 하시는 그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하시느라고 막 일주일 내내 하신 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과목씩 하게끔 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팀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그 수용을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당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 뭐 짧으면 좋겠지만 짧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마 하시다 보면 몰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할애 정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립 러닝은 도입을 이미 플립 러닝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고요. 약간 팀 티칭 형태의 플립 러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팀 티칭을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비중이 다르지만, 예를 들면 HCR 개론 같은 경우에는 팀 티칭을 중간에 한 4주 정도, 한 4, 5주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준비하고 발표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피드백하고 저도 이제 참여해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그 피드백 형태로 이제 플립 러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렉처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강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본적인 널리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플립 러닝 해야 되는 것들을 플립 러닝을 하고 중간중간 팀 프로젝트가 개입돼서 그 내용들을 학습한 걸 실제로 팀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거는 사실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말로 설명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난이도는 아까 제가 뭐 학기 기준 따지면 개론, 그 다음에 방법론, 실행 이렇게 과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개론 수업은 요번에 하는 개론 수업 2개는 난이도가 우리 칼리지에서는 제일 낮은 수준. 석사 한 1학기 정도, 대학교 4학년 아니면 석사 1학기 정도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요번에 이제 뭐 어나운스를 크게 하진 않습니다만 3학기 과목으로 지금 캡스톤 리서치가 있는데 캡스톤 리서치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왜 높으냐면 실제 현업에 있는 프로덕트나 자기가 토픽을 이제 실제로 이제 제출해가지고 실제 페이퍼를 쓰는 과정까지를 풀 프로세스를 받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될 것들이 또 그 질적 수준이 높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높고요. 그래서 여기는 3학기로 갈수록 사실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1, 2학기를 만약에 들으시는 저희 멤버십 분들은 3학기로 가면 당연히 잘 하실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개론 수강하신 멤버십 분들이 또 이게 고민을 하려고 계시는데 개론 수업을 또 수강하시겠다고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저희가 그 GenAI나 GPT 이런 것들을 추가돼서 아마 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개론 수업의 전반적인 수업 내용은 비슷한데 Gen AI와 GPT와 같이 새로운 인터랙션 방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아마 첨부돼서 수업이 좀 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젠다는 비슷합니다. 뭐 HCI 개론은 거의 매 학기 열리는데 이게 뭐 1학기 때 다르고 2학기 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뭐 펀더멘털리 같은 논리지니까 같은 지식이니까 다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Gen AI와 GPT를 응용하는 게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요 내용과 관련된 특히 상호작용과 관련된 대화형 상호작용이나 이런 AI를 응용한 형태와 관련된 그런 HCI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개론 수업에서 다룰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인 개론 같은 경우에도요. 디자이너 출신들이 들어야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개발자 들으셔도 되고요. 아무나 들어도 디자인 이해도 없어도 프로덕트 디자인 개론 자체를 듣는 것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보다는 프로덕트 디자인 개론도 프로덕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로지컬 띵킹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디자인 이해도 없이 그냥 들으실 수 있다. 그리고 난이도는 대학교 4학년, 석사 1학년 뭐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개론 두 가지의 사업 차이를 보시면요. 사실 아까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얘기했지만 굳이 따지면 HCI 개론이 뭐 진짜 대학교 4학년에 조금 더 포커스돼 있어요. 그리고 UX에 대한 그냥 아주 개발적인 형태를 다루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부제로 붙어 있는 GenAI나 혹은 GPT를 응용한 형태의 팀 프로젝트를 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상호작용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라면, 프로덕트 디자인 개론은 프로덕트라는 걸 전체적으로 엔드투엔드로 만드는 전체 프로세스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배우면서, 당연히 UX에 대한 기본들이 다 베이스로 깔리죠. 배우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용자 경험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들을 찾는 과정. 그럼 근거 찾으려면 결국 리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서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들어간다. 그래서 리서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프로덕트 디자인 개론이고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냥 사용자 경험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하면 HCI 개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